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23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권법 공부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무작정 이제 물권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교과서를 펴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과연 물권이 무엇이고 물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한번 고민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는지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물권법 공부 방법 첫 번째 시간 했던 강의를 한번 듣고 이제 두 번째 강의 구체적인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권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소유권에 비해서 이제 제한되는 제한 물건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선 소유권이 어떤 권리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민법 제211조를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조문을 통해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소유물을, 만약 뭐 이 시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 시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이 시계를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이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는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구나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에 비해서 제한되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용익물건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 사용한다라는 그 측면을 강조하는 그 권리를 말하죠. 현행민법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법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법률을 전공하는 분들도 지상권이 무엇이냐, 지역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이렇게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어떤 기본적인 이 권리가 어떤 내용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내용들만 우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이 무엇이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을 딱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279조를 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의 소유권자가 그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있었을 때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279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상권이 중요하게 인정되는 이유는 현행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딱 정착을 하고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공중에 이렇게 부양이 되는 그런 건물들은 나와 있지 않죠. 아직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선 토지 위에 건물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자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하다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 타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해서 그 건물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바로 지상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의 이제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서 제가 여기에 건물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겠습니다.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데 이런 지상권과 같은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 타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가 내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 철거해, 그러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건물의 가치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도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만을 인정을 해서 무조건 그 가치 있는 건물을 철거시켜야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의
토지의 소유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지상권과 같은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권을 공부한다, 그래서 지상권을 공부한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법정 지상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있다면 그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건물의 소유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랬을 때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상권과 같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중요한 권리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권을 한번 보면 291조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291조를 통해서 지역권이라는 건 내 토지 사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 내 토지가 통로가 없어서 다른 곳에 통하기 위해서는 갑돌이 토지가 맹지여서 을돌이 토지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그 도로를 사용해야지만 다른 곳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을돌이에게 요청을 해서 그 을돌이 토지에 이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을돌이 토지를 사용하는 그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지역권은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상린관계라는 것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만약 자기의 토지가 맹지여서 그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됐을 때 그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이고, 요청해서 그게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타인의 토지 소유권자에게 또는 그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를 사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그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지역권은 그렇게 현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고요. 제가 수백 건의 재판을 담당했지만 지역권과 관련된 그런 재판은 그렇게 크게 해본 기억이 없고, 오히려 주의토지 통행권 사건은 굉장히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어쨌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만약 타인의 토지에 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용수지역권이 될 것이고, 그 타인의 토지를 통행해야지만 되는 그런 지역권이라면 통행지역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될 수 있겠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되는 권리가 마지막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전세, 임대, 월세, 이런 용어는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제303조를 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전세권은 약간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라고 하죠. 지금 이제 점차 전세라는 것이 사실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그 내용인데, 우리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이제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가 컸을 때 전세금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채권이 임대차 계약과 물건인 전세권이라는 것이 이제 혼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물건과 채권 공부를 하면서 물건이 무엇이고 채권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공부를 했었죠. 한번 다시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전세권은 물건이죠.
그래서 만약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제가 갑돌이 건물을 전세권을 설정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됐다. 그럼 물건은 제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든 정돌이든 정돌이든 누구든 제가 갑돌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면 안 되고 이 등기를 통해서 제가 전세권자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근데 이게 물건인데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고 채권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갑돌이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됐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갑돌이한테만 그 임대차 계약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제3자에게 우선권이 있거나 그렇지는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 법들이 많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 임대차 권리는 채권이긴 하지만 지금 전세권의 어떤 물건과 유사할 정도의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라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 이런 어떤 차이점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익 물건이고 담보 물건은 그 사용하는 측면보다는 그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를 뽑아내서 그걸 권리화한 것이 담보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이란 제320조를 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그런 현수막 같은 거 좀 보신 적 있죠? 이것처럼 그 건물을 짓는데 나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어느 일정한 채권이 생겼는데 그 공사비 채권이 생겼는데 그 공사비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점유를 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나의 채권을 반환 채권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겠다. 이 건물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권리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치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320조를 보면 그 물건을 점유를 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 건물을 짓고 있다가 그 건물을 짓는데 발생했던 공사비 채권 이런 채권이 있었을 때는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질권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동산질권을 한번 보면 329조에서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그 전당포 있잖아요. 그 시계를 이제 맡겨서 만약 10만 원을 빌렸다.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시계를 어떤 사육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만약 10만 원을 갚지 못했을 때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계를 뭐 팔거나 어떻게 해서 그 시계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반환받을 수 있는 그 담보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질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담보 물건 중에 저당권이 있는데 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담보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그 내용이 바로 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산다, 최초로 집을 산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으면서 그 건물에 일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이 저당권에 비해서 액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계속되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그런 권리가 근저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만약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그 건물을 뭐 경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경매 대금으로 나온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물권화시키는 이런 저당권이 바로 담보물권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물건을 공부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총론적인 내용을 공부한 뒤에는 소유권을 통해서 물건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이 소유권에 비해서 제한되는 권리로서 제한 물건들인 용익 물건, 그리고 담보 물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 용익 물건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담보 가치를 뽑아내는 담보 물건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특별한 권리로서 점유권이 있는데, 제 192조를 보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물건을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 점유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물건을 임시로 맡아서 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점유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제3자가 그 물건을 뺏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이 되면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권리화해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특수하게 점유권이라는 그런 물건이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siwo.com 블로그에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 변호사 비용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인지세나 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 소송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제도를 한번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